네, 안녕하세요. 드랍 더 비트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팟캐 호스트 양일수이고요. 요새 며칠째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거의 집 밖을 못 나갔는데 오늘 드디어 비가 와서 공기가 조금 맑아진 것 같네요. 나가봐야 알겠지만 오늘은 고려대학교 비거니즘 페미니즘 동아리인 뿌리침을 운영하시고 계신 이혜수 씨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혜수 씨와 채식뿐만 아니라 뿌리침이라는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지 그리고 동아리를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우여곡절들, 그리고 또 혜수 씨가 지난달 있었던 그 동물권 행진을 기획하신 분 중 한 분이신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수 씨가 연애,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는 비독점적 연애, 다자 연애, 비혼주의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혜수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되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혜수 씨 본인이 되게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대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번 대화가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마이크 안 높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오늘은 이혜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는데 한 45분 걸렸나요? 네, 딱 저 그 정도 걸렸어요. 그 정도요? 저랑 혜수 씨랑 같은 동네 사람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한 걸어 3분 거리? 네. 살아서 심지어 제가 지금 사는 데 살기 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동네 주민이었어요. 그러면은 가족이 다 이사를 간 거예요? 다른 데로? 아예 가족끼리 다 아예 그 지역을 옮겨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아쉬워요. 그러네요. 진짜 거기서 오래 저 사셨었는데. 고향이에요. 태어나고 3개월 뒤인가 와서 한 번도 이사 안 했는데. 대박이다. 저 어렸을 때 이사 되게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바쁘셨죠? 시험 보시느라고. 네, 제가 학점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엄청.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했다면 아주 한 대 때려줄 거예요. 저 그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네. 정말 마음 먹고 이번 학기는 놀 거야 해가지고 화요일 목요일만 수업 있고 월수 금토 일을 놀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짱이다. 근데 3년 지나니까 막심한 후회를 하고 있긴 한데 왜요? 돈 낭비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쵸. 네. 화목만 간다니. 그러니까 네. 원래는 휴일이 이틀인데 이틀만 가신 거 아니에요? 맞아. 반대로. 그러면은 겨울방학은 언젠가요? 저는 12월 말인데 네. 제가 개강이 1월이에요. 싱가포르이 원래 저는 당연히 원래 외국 학기는 2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 쉬고 가겠구나 했는데 싱가포르이 더우니까 여름방학이 긴 거예요. 저 몰랐죠. 겨울방학이 한 달이고 여름방학이 3달이어서 저 1월에 개강이어서 지금 그런 함정이 있었네요. 네, 제가 한 2주 쉬고 가야 돼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나라를 잘못 고르셨군요. 아휴. 혜수 씨 랑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싶을 정도로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여러 개 있는데 뭐 다 못 나누면 다음에 나누면 되고, 어쨌든 일단 채식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동물권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애, 혜수 씨의 연애관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나눌 계획이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이거예요. 설마. 왜 티라노예요?
아 이게 진짜 얘기가 많아요. 제가 네. 그 비타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건 티라노거든요. 일단 먼저 원래 비건 티라노면 BT해야 돼요. 그 비건 네. 티라노니 근데 아무도 잘 못 알아채요. 왜냐하면 뭔가 어감이 BT는 뭔가 좀 빈티 같고 뭔가 별로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타는 뭔가 비타민 같고 상큼해서 비타로 했는데 티라노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채식주의자가 뭔가 굉장히 온순할 거라는 특히 여자가 대학생이 채식한다 그러면 어머 동물 너무 좋아해서 막 너무 아끼는 마음에 채식을 하는군요.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난 짱 세다. 그것도 있고 또 티라노가 제일 세니까요. 그리고 티라노가 육식 공룡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식 동물이어도 채식을 한다 약간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채식하기 전에 고기 뷔페를 한 달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어가지고 지금도 야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밀가루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 때문에 티라노 했습니다. 생각보단 심오하네요. 그쵸. 사실 먼저 짓고 나서 이런 그 뜻을 붙였어.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도 방금 말씀하셨을 때 비건 티라노 비타. 아, 그렇지. 바로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그렇죠. BT예요 원래. 그러네. 나 바본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채식을 처음에 왜 하게 되셨는지 그 썰을 좀 듣고 싶어요. 정말 109번째쯤 말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매번 얘기할 때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약간 랩할 수 있어요. 이제 비트가 있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Drop the beat. 네, Once upon a time.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일수씨 살던 곳에 살 때 저 초등학교 안 살았어요. 그래요? 어쨌든 여기 고향에 살 때 원래 제가 그냥 태생적으로 동물을 좋아했어요. 그냥 자꾸 귀여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개를 보통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개를 제일 좋아했어요. 저도 막 활발하고 그래서. 근데 개가 이제 수명이 10년이 넘고 현실적으로 키우는 게 많은 고민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이제 막 쫄랐죠. 막 강아지 그때 사달라고 어쨌든 반성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도 동물을 진짜 좋아하세요. 근데 그 키우는 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약간 개 대체품 같은 느낌으로 새를 키웠어요. 네. 왜냐하면 새는 뭔가 작고 관리하기 쉽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정을 덜 줄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 때문이었는지 이제 부모님이 새를 키우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새를 새시장에서 샀는데 이게 앵무새가 아니고 앵무새 똑똑하다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참새과 이게 참새예요. 참새 중국 참새 같은 문조라는 그 종 백문조 하얀 문조 키웠어요. 근데 정말 1,000원짜리 지폐보다 작고 딱 참새 크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새끼 때부터여서 처음에 사람을 엄청 경계했어요. 당연히 혼자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제 점점 먹이 주고 하면 친해지면서 손도 타고 손에서 자고 막 이런 것들이 교감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요? 네. 그게 저는 제일 놀라운 사실이라고 지금 깨알 팁 드립니다. 팁이라기보다 상식인데 새도 그러니까 강아지는 꼬리를 막 기분 좋으면 흔들잖아요. 새도 흔들어요. 새가 막 기분이 좋으면 약간 헬리콥터 막 이렇게 위기킹 하는 것처럼 꼬리를 막 진동으로 꼬리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깃털 꼬리 그럼 막 엉덩이를 막 흔들어요. 아 진짜요? 네, 짱 귀여워요. 그래서 한 그렇게 키우고 몇 개월 같이 있으니까 완전 이제 본인을 새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흔히 얘기하는 관상조 같은 경우에는 새장 되게 조그만 거에 있잖아요. 저희도 원래 거기에 키웠었는데 밖에서 막 놀아주면서 꺼내주면서 키우니까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앵무새 새장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옷장만한. 네. 진짜 크네요. 네, 진짜 큰데 거기도 답답해서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새도 그런 식으로 자유로움을 당연히 추구하고 사실 제일 자유로운 동물이어야 되는데 하늘이 날면 자기 놀이터인데. 그래서 집에 이제 불쌍하게 갇혀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인간이라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갇혀있냐 이런 식으로 항상 약간 심통 나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더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뿌시럭해요. 저쪽 방에서. 그럼 갑자기 이렇게 듣다가 짹 이래요. 그러니까 깼냐고 약간 너 지금 깼냐 그때부터 막
찌찌 엄청 울어요. 나도 꺼내서 놀아달라고. 아, 진짜요? 네, 막 매달리고. 그래서 네, 그때부터 다 알았죠. 저는 새나 개나 돼지나 소나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똑같다는 걸 알고 자랐고, 네, 제가 되게 지능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뇌가 얼마 조그맣겠어요. 그 100원짜리 동전보다 머리가 작은데, 근데도 이제 사람마다 그 애를 안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손을 움켜쥐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거에 몸을 맞춰요, 사람한테. 네,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제가 뽀뽀랑 뽀뽀도 하고 되게 거울에서 같이 놀고 엄청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그냥 강아지랑 똑같았거든요. 이름 알아듣고 변도 가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표정에서 막 사랑이 맞아요. 너무 묻어나오고 있어요.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저희 얘기가 지금은 그 새 별로 떠났지만 어쨌든 정말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막 새시장을 샀고 뭔가 지금 생각한 동물권적인 시각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쨌든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친구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고기뷔페 갔었고 치킨 엄청 먹었었어요. 왜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이제 내가 키우는 애와 제가 먹는 애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굳이. 뭐 여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근데 이제 페북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스마트폰을 사면서 깔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원치 않는 동영상도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막 뜨잖아요, 피드에. 근데 거기서 보신탕을 만드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털이 벗겨진 그 개가 이제 솥에서 살아서 있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사진이었는데 다만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 이런 보신탕 먹으면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개는 안 먹는데 왜 내가 소하고 돼지 먹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를 키우는 입장에서 돼지나 소는 훨씬 똑똑하고 감정도 이렇게 다양한 걸 아는데 먹는 게 되게 모순적이라 느껴져서. 그리고 또 그 저희 고등학교 반에 채식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이.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채식을 시작해서 그 친구는 좀 더 이전부터 했지만 그래서 그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이 얼마나 멀어요. 내가 수능 날까지는 꼭 채식을 한다. 그러니까 패스코 채식을 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기를 급식에서 다 빼고 먹었던 게 긴 제 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109번 하신 것처럼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길게 얘기했어요. 새를 키우셨구나, 네. 어렸을 때.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집에 온 날짜를 기억해서 그걸로 막 비밀번호 만들고 그래 지금도 알아요. 언제 왔고. 그래서 그 10월 10일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 비밀번호는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0일 1010 이제 막 사소한 비밀번호였어요. 이제 집 주소만 알려주시면. 그래서 얼마 전 올해 10월 10일이 만약에 이제 그 친구가 살아있다면 저희 집에 온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약간 또 추억을 회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를 그러면은 그 새장 없이 그냥 집에서 아예 풀어놓고 키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은 한데 위험하더라고요. 왜냐면 애가 이제 뜨거운 거에 앉을 수도 있고 일단 작아서 밟을 뻔한 적이 많았어요. 너무 조그매서 네. 사람을 안 피하니까 진짜 피해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나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할 거라는 일말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밟을 뻔한 적도 있고 막 그냥 뒤척이다가 뭉갤 뻔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위험해서 놀아줄 때 빼고는 이제 큰 새장에 넣어놨었죠. 근데 막 맨날 매달리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 채식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너무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쵸. 들을 때마다 재밌네요. 그러면 채식을 근데 본격적으로 막 정말 비건 맞아요. 지금 비건 채식하고 계신 거예요? 뭐 완벽하진 않은데 거의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하게 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채식 계기 물어보실 때 되게 다양한 계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터닝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몇 년 하셨는지 물어보셨으니까 그거부터 답하면 저는 이제 패스코 채식을 고등학교 3년 동안 하고 육식을 6개월 동안 하고 또 그 신입생 때부터 지금까지 비건 지향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했으니까 3년 했나? 3년? 되는 것 같아요. 네, 3년 지금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능 날까지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 날이 되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도 아예 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했던 거고 약간 오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너 아직도 채식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수능 날까지 고기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라 수능 날에 가족끼리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숯불갈비를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 뒤에 대학교 와서도 사실 대학교 신입생 때 얼마나 뒤풀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일단 다시 마음의 계기를 준 거는 그 MT를 갔는데 MT를 보통 가평이나 약간 근교로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양계장 트럭을 봤어요. 근데 이제 딴 친구들은 아 뭐야 불쌍해 이러고 가는데 저는 새를 키웠으니까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환경이고 애들의 건강이 너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못 떠요. 애들이 피곤하고 그냥 그 실려가는 와중에 또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너무 건강하지 않아서 아 다시 또 채식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다가 그 주변에서 자극이 없으니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뿌리침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서 책 읽으면서 좀 생각이 정립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비건 채식했어요. 그럼 채식을 그때 하시고 나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혜수 씨에게 생긴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실 신체적인 거는 크진 않고 그냥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오면서 살 빠진 거 말고는 없는. 살이 빠졌다? 네, 근데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재밌는 일화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보다 한 15kg 정도 더 나갔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때 패스코 채식을 할 때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살이 찌니까 막 채식을 이유로 너가 탄수화물만 먹어서 그렇다 라고 하다가 제가 대학교 와서 살이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채식해서 말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다 그 정상 표준에서 벗어나면 채식을 이유로 했던 그 재미난 썰이 생각이 났네요. 질문이 뭐였죠? 변화요. 네. 달라지죠. 네. 네, 어쨌든 신체적인 거는 그렇고 네. 정신적인 거는 그냥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떻게 보면 비인간 동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느낌이잖아요. 가장 배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걸 먼저 깨우친다 해야 될까? 약간 뭔가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외에 있던 소수자들이나 제가 얼마나 권력적이었는지 얼마나 개념녀였는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예 보는 눈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입장을 생각하는 게 완전 달라졌고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집안 막내딸이어서 되게 기쁨조 역할이었어요. 막 집안이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나는 뭔가 순수하고 해맑고 티 없이 맑은 약간 그런 막내딸의 이미지였어서 착한 딸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학습이 됐었는데 이제 이게 페미니즘이나 비거니즘이나 이제 대학교 와서 접한 운동들을 보면 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말하는 게 안 착하잖아요. 사실 저 객관적인 그 말투만 보면.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죠. 왜 저렇게 착하지 않은가. 그러다가 이게 옳은 건 아는데 착하지 않으니까 그거 사이에서 오는 제 내적인 갈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 알겠고 내가 이걸 외치고 싶은데 약간 깜냥이 안 된다 해야 될까요? 약간 내가 그걸 할 자질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서 되게 좀 실제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뒤에 확실히 그걸 힘든 걸 한번 거치고 나니까 저만의 기준이나 저의 가치관이 좀 자리 잡으면서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채식을 시작으로 약간 페미니즘에도 네. 조금 관심을 맞아요. 가지게 된 그런 케이스이신 거예요? 네, 뭔가 그거 자체가 100% 원인은 아니겠지만 네. 시기상으로 많이 맞물려요. 이해도가 금방 높아지고 네.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채식과 페미니즘은 분명히 네. 교집합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 채식을 이렇게 이제 대학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될까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후로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 뭐 가족이나 친구나 어떻게 약간 네. 처신을 하셨는지?
사실 가족은 다행히 네.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정말 행운이에요. 부모님이 원래 좀 운동권이셨어요. 두 분이 이제 진짜요? YMCA라는 시민단체에서 만나신 케이스여서 굉장히 정의나 뭔가 진보적인 성향이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이해하시고 다행히 뭐 괜찮았었는데 친구 관계가 힘들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채식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 먹지 않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뭐가 옳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뭐 탕수육이 나오면 그거 막 그 튀김옷을 벗겨주는 걸 먹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도 했고 뭔가 친구들을 불편해하게 하는 게 미안했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와서 좀 시간 지나고 진짜 비건 채식을 이제 도전하면서 제가 보이는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기가 그냥 음식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바뀌고 난 뒤로는 똑같이 채식을 하더라도 이게 동물 사체로 보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너무 서로 민망해지고 불편해지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있어서 내가 항상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었어요. 그래서 막 친구도 끊기기도 했고 대학교 와서도 제가 그 1학년 1학기 때는 채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애였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애가 되니까 물론 지금 동기들이랑 잘 지내고 직접적인 마찰이 있던 건 아닌데 제가 지레짐작으로 이제 내 안 좋은 소문이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통 요즘에는 안 그런데 누굴 만나서 채식한다고 하면 채식주의자 처음 봐요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된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쪽에 약간 제가 채식주의자를 얘기하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채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채식에 대한 생각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본인의 가치관을 막 펼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를 빼놓고 논쟁하는 느낌이었어서 되게 소외되고 뭔가 되게 뭐랄까 도마에 다져지는 느낌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멀어졌는데 이제 뿌리침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사람 만나고 동물권 관련 뭐 행사나 이런 걸 기획하면서 사람들 많이 알게 되니까 확실히 이전에 저를 좀 약간 배타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제가 잘 어울리는 걸 보니까 너는 채식주의자라는 정체성 이전에 예술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좋습니다. 그 이제 착한 아이 이미지가 그 있으셨고, 근데 이제 채식을 시작하신 후로는 약간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포지셔닝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디서 약간 절충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까지는 불편할 수 있고 그래도 어디까지는 나는 착하고 싶으니까 그것도 가져가면서 두 사이에 어느 정도 지점에서 타협을 하셨어요? 혜수 씨가. 사실 제가 아까 되게 힘들었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착함과 옳음 중에 뭘 택해야 하는가. 근데 저는 옳은 걸 얘기할 때 만약에 착함이라는 걸 완전히 버리면 그러니까 뭐랄까 저의 하나의 성격을 아예 무시하고 옳은 거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도 없고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함을 아예 놓을 수도 없었고 착한 것만 이전처럼 얘기하다가는 결국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고 제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약간 좀 명시적인 기준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뒷자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거는 거의 비건 채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댄스 스포츠 동아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채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긴 했어요. 근데 저만 채식주의자였고 근데 회식을 간대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가는데 몇십 명 되는데 100% 고깃집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그만큼 많이 먹게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해서 약간 전집을 가자라고 제가 제안을 하거나 제가 아예 빠지기보다는 거기에 1차 정도만 합류를 해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참여하는 회식은 뒤풀이는 뭐 전집 같은 곳으로 대체해서 가는 거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채식이나 동물권 관련되지 않은 모임에 갈 때는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거나 친화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우린 채식주의자를 배려한 게 아니라 약간 내 친구
친구 이 예술을 배려하는 거야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도록.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맛있는데 많이 알아놓고 더 고마운 건 더 고맙다고 하고 미안한 건 더 미안하다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제 스탠스를 좀 낮추긴 하는데 이게 제가 막 가식을 떤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제 성격 자체가 나오는 거여서 그렇게 막 괴롭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보이면서 그러면서 절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매 상황 때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요즘에 그 제가 하는 운동이 프리스비라는 운동이에요. 그 원반 던지는 거 있거든요. 재밌겠다. 강아지랑 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끼리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연습을 끝나면은 이제 어김없이 밥을 먹으러 가요. 네. 사실 연습 때는 연습하기 바쁘고 막 뭐 네. 대화를 나눌 그게 없잖아요. 시간이.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이제 사실 친해지고 그러는 건데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자리를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분명히 치킨이고 맞아요. 네. 진짜 공감 갑니다. 난 가면 감자튀김을 먹어야 되고 감자튀김 진짜? 어제 먹었고 태승이네 감자 왔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야. 근데 이 자리를 매번 피하는 것도 너무 그냥 내 스스로에게 미안한 거예요. 맞아요. 나는 충분히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어울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맞아요. 왜 그걸 내 스스로에게 내가 박탈하느냐. 맞아요. 이것도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 가서 근데 아직까지 저는 혜수 씨처럼 아예 다른 데를 가자고 제안할 만큼의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 네. 권력층이 됩니다. 조용히. 권력이 최고예요. 사실 진짜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 그렇게 매번 제안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실 뒤풀이 안 가고 그냥 보통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먹어서 못해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진짜요? 노는 건 좋아하는데 술을 못해서 되게 의도치 않게 술도 못하고 거기도 못하니까 되게 금욕주의처럼 보이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뒤풀이만 제가 약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였냐면 그 댄스 스포츠 공연 날이었어요. 다 끝나고 이제 새벽에 다들 엄청 힘들 때 하루 종일 막 아무것도 못 먹고 리허설하고 공연을 하잖아요. 보통 춤 공연을 하면 그날은 뭔가 다들 그날은 곡이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행사 때 이제 가서 초를 치죠. 그때 이제 되게 착한 걸 쓰고 가면 네, 되는 거예요. 막, 진짜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깃집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솔직히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닙니다. 뻥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고깃집에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만약에 갔을 때 내가 그 냄새가 너무 낯설어가지고, 표정이 안 좋아지거나, 보는 게 힘들거나 그러면 서로 너무 민망해질 게 난 걱정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먹는 건 상관이 없고 고단수네요. 그렇지만 네, 너와 나의 관계가 이 좋은 관계가 나의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훼손될 게 되게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 좀 잘 넘어갔죠. 그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전집을 왔어요. 대단하다. 제가 만약에 그 똑같은 대사를 제 친구들한테 했으면은 그럼 너 꺼져 이러고. 맞아. 오히려 친하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날에는 저 약간 적당히 치네요.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그럼 이제 아까 그 뿌리침이라는 그 모임 동아리 네, 동아리. 언급을 하셨는데 그 동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그 동아리가 지금 고려대학교 네네. 비거니즘, 페미니즘 네네네. 동아리인 거죠? 맞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채식주의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건데요. 그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도 그냥 초창기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지금 회장은 저인데 그 뿌리침이라는 이름이 뭐냐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한 98번째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은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뿌리침이 뿌리치다. 그래서 육식주의나 육식 문화를 뿌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침이 아니라 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뿌리 땡땡 침이거든요. 그 기호로 썼을 때. 그래서 식물의 뿌리를 강조하고 육식주의를 뿌리친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뭐 그 이름을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침이냐 막 그 봉침이잖아요. 막 그런 침이냐 말하냐 막 입에서 나온 침이냐 막 아니 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중요한 거라고. 미안한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학내에 뭐
단체 행사들 있잖아요. 뭐 네. 세터라고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이런 식으로 새내기 OT나 뭐 간식 행사 같은 걸 학생회에서 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열어요. 그때 채식 옵션을 제공하는 거를 그 채식 식당하고 학생회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뭐 이제 좀 레디컬한 활동으로 뭐 대자보도 가끔 이제 쓸 생각이고, 네, 그렇습니다. 식당과 학생 중간에서 네네. 약간 다리 역할을 하신다고. 네네네네. 약간 공동 구매를 네. 저희가 진행을 해요. 교내에서 막 그냥 학생들 대상으로 활동 캠페인 그런 것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저희 뭐 학교에서 축제나 네. 인권주간이라는 뭐 행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 부스 행사 많이 참여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는 멤버가 약간 어떤 분들이 그 동아리에 참여를 하세요? 저희가 그 아까 이름이 고려대학교 채식주의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만 길었잖아요. 그 이유가 채식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대학 내에 이제 채식 비거니즘 운동을 하려면 그 건강이 제일 순위 목적이라기보다는 동물권이나 다른 교차성을 지지하는 분이 함께 하는 게 좀 더 동아리 뜻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페미니스트를 붙였거든요, 굳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멤버가 한 15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동차별주의라는 말을 알고 계시고 동물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동물 복지보다 동물권 쪽에 가까운 입장을 대부분 고수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남녀 성비가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잔치로 막 엄청 모이진 않았었는데 네. 이제 남성체 분들도 한 5분 계신 것 같고 젠더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채식 모임 가면 여자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막 조사한 거 보니까 80%가 여자래요. 아 진짜요? 외국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그럼 이제 그 회장 자리를 맡으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안 세봤는데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좀 넘었고 네. 그 회장하기 전에도 이제 실질적 회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네 자연스럽게 권력자였군요. 전 내부 권력을 주고요. 그럼 그 동아리를 운영하시면서 조금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맞아요. 지금 한숨을 쉬고 계신데 그게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되게 마찰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학생분들의 서포트는커녕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쉽지 않을 것 같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회장으로서 운영을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정말 거의 대본을 맞춘 것만 같은 질문을 주시는데 정확히 그 지점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자면 먼저 그 행정적인 거 얘기하셨잖아요. 일단 고려대학교 학생식당이 한 10개는 있을걸요? 근데 비건 학식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고 저희가 그 학생식당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외부 업체예요. 그리고 학교에 지원금이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미 잘 팔리는데 육식 그렇죠. 메뉴가 비채식 메뉴가 잘 팔리는데 굳이 채식 메뉴를 잘 만들 자신도 없으시고 뭔가 비건 기준 엄격하게 막 조리기구도 다 분류해서 하실 것도 번거로우니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과의 마찰로는 때는 바야흐로 2017년 네. 비건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었을 때예요. 많은 학우들이. 근데 이게 빵 터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이라고 아시나요? 그게 그 익명 커뮤니티예요.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근데 고려대가 거의 제일 커요. 아 진짜요? 그래서 몇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인데 그게 이게 저희 아까 얘기했던 세터 그 새내기 OT 있잖아요. 거기서 고대는 이제 고연전, 연고전 그 응원가를 연습을 해요. 내가 거기서 연세 치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세대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그걸 닭으로 비하하면서 내가 너를 튀겨 잡아먹겠다라는 노래예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저도 입학할 때 채식할 때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막 연세 치킨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귀엽게 막 저희 춤 연습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그 채식주의자가 불편하다라는 소문으로 없어졌다라고 잘못 퍼진 거예요.
이게 제가 내부에 있었었는데 이게 그냥 회의 마지막에 근데 연쇄치킨 생각해보니까 이거 채식주의자 그쪽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노래겠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싹 그 다음에 학생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가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배려를 좀 과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다 거치고 그걸 그 챕터 때 응원가 연습을 안 한다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냥 휙 없애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곡이었어 문제는. 다른 응원곡 엄청 많아요. 몇십 개인데 이게 거의 제일 유명했어서 이걸 안 하니까 이상해서 사람들이 수소문하다 보니까 야 채식주의자 불편해서 그랬대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숲에 올라왔죠. 그건 학생의 생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건데 채식주의자가 불편해서 치킨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제 채식주의자가 까무러쳐지는 그런 존재로 잘못 그려져가지고 댓글 난리 나고 막 그냥 장난 아니었어요. 전쟁터였겠네요. 네, 근데 뭐 다행이라 해야 될까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그 뒤에 다들 이제 비건이 뭔지 아시고 그 뒤부터 간식 행사에서 다 비건 옵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어렵죠 이게. 전화해보게 됐네요. 네, 근데 그래도 아직 그 논란이 아직 올해도 또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연쇄치킨의 문제점은 그래서 그러니까 연쇄치킨을 없애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응원곡이라는 것 자체 가진 의미도 있고 사실 어렵죠. 그걸 어떻게 없애다고 주장해요. 저희가 뭐라고. 저는 신기한 게 평소에 그렇게 채식인들의 그런 제안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왜 갑자기. 하필 또 그때는 또 그렇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쪽에 되게 소수자 인권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걸 내세우는 학생이었어가지고 어쨌든 사과를 받았지만 저희가 피해를 크게 봤죠.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도 또 터지고 그래서 근데 확실히 올해는 좀 댓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또 조롱한 댓글이야 대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그거 올라올 걸 알고 미리 다 써놨어요 댓글을. 그래서 그걸 딱 올라오자마자 다 달았죠. 그래서 무서워. 왜냐하면 그게 여러 익명 커뮤니티가 있는데 작은 익명 커뮤니티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고퍼스 대나무숲에 올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숲 올라오겠구나 하고 제가 답글을 막 A4 용지 한 2-3장으로 준비해가지고 댓글을 다 달아가지고 거기 좋아요도 꽤 달리고 그래서 치킨만 보면 까무러치는 그런 채식주의자의 예민함 때문이 아니라 그 동물들 내에서 독수리를 닭으로 비하하고 뭔가 육식주의가 이미 만연한 사회에서 육식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의식을 지운다는 게 학생 사회에서 할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부드럽고 착하게 댓글을 달아서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지금 혜수 씨가 보시기에는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 분위기가 채식에 대해서 약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너네 해라 뭐 딱히 반감 없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쟤네 왜 저래 이런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채식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무지하신 분은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욕은 아니니까 무식한 게 아니니까 무지한 분들은 반감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쇄치킨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덜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별로 더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은 반감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페미니즘 학회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좀 비거니즘을 다루더라고요. 채식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저희가 또 이제 그러되 뭐 장애인권이나 뭐 여성인권이나 이런 여러 동아리도 있지만 소수자 인권위원회라고 그걸 약간 통합하는 느낌의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채식을 지향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분위기는 대체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인권주간이라는 그런 학교 행사, 부스 행사에서는 뭐 간식도 비건으로 기본으로 꽤 준비하는 분위기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 편차가 커진 느낌? 그걸 생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그 온도차가 굉장히 더 벌어진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다들 모르고 막 난 채식주의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있었다면 한쪽은 뭐야 착한 애들 아니었어? 하고 멀어진 것 같고 반대쪽은 배려라는 게 내가 생각한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구나 하고 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채식과 그 페미니스트 그 세력이 조금 덩치가 커진 거긴 하네요. 네, 확실히 커진 것 같아요. 네, 훨씬. 그거는 바람직하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침의 활동 덕분에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 이제 모든 기쁘군요. 많은 그 교내 이벤트나 행사에서 채식인을 위한 간식이 마련이 되기 시작했고, 그 외에 또 약간 뿌리침이라는 동아리가 영향력을 이제 행사에서 좀 변화를 불러일으킨 그런 예시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이즈 마케팅이 제일 효과가 컸고 네, 네.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학생회랑 이제 비건 학식을 만약에 도입을 하면 수요층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함께 했는데 사실 채식하는 인구는 몇 없어요. 몇십 명밖에 없었어요. 고대 내에서. 그러니까 5, 600명이 답했는데 그거 세 자릿수도 안 나왔었는데 만약에 채식 학식이 있다면 그걸 먹어볼 거다 얘기하는 사람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채식주의자라고 본인을 정체화하는 거는 장벽이 크지만 채식 학식을 소비하고 채식 문화를 소비하고 거기를 향유하는 그 벽은 좀 낮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학 문화 내에서 비건이 뭔지 가시화하는 역할은 그나마 좀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하셨겠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그 학식에 이제 채식이 등장을 하는 데까지는 또 언제쯤 그걸 기대할 수 있나요? 그걸 저도 알고 싶은데 근데 아직 장벽이 많아요? 이건 진짜 행정적인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예전에는 성분 표기를 목표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법으로 막 제정하지 않는 이상 힘들고 그래서 비건 라면을 그냥 메뉴 하나라도 놔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진짜 저희가 진짜 김하고 밥만 줘도 잘 먹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만 이제 저희 또 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저희가 이번에 학생 식당이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생기기 전에 수요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피드백을 받으려고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다 같이 막 채식 옵션 얘기 엄청 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채식 옵션인지도 다 막 엄청 길게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딱 메뉴가 나왔는데 한 30개 메뉴 중에 육류가 안 들어간 게 없고 아예 없고 하나만 홍합짬뽕? 이거 나머지는 다 그 육류를 강조한 거 있잖아요. 막 치킨 뭐뭐 아니면 뭐 거의 막 갈비 막 이런 식의 말들이 다 적혀 있는 메뉴인 거예요. 이게 다른 학생 식당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학생 식당이 열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걸 팔아요.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멋있는 학생 식당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고기도 판답니다. 이런 느낌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분명히 성분 표기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다 뒤엎어진 거예요. 증발해버린 거예요. 다 그게 뭐가 협력이 잘 안 됐는지. 그래서 그 내부 사정은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페스코도 먹을 게 없다는 게. 그러네요, 진짜. 네, 뭘 빼고 예를 들어 비빔밥이면 뭐 빼고 조정해달라거나 아니면 순두부찌개면 뭐 육수 맹물로 바꿔주시고 계란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라도 하겠는데 그런 조정이 아예 불가능한 메뉴들 있잖아요. 아예 얘는 그냥 고기를 위해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네, 정말 약간 절망을 다시금 느꼈어요. 좀 나아졌다 느꼈는데. 되게 암울한 시대가 도래했군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고대 채식하시는 학생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다행히 이제 뭔가 매 연마다 이 나름 대학 가다 보니 그 유행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인도커리였거든요. 인도커리는 먹을 게 많잖아요. 그것도 근데 더 유행하는 게 중화요리 식당이 엄청 생겼어요. 그래서 중화요리는 뭐 두부 요리도 많고 가지 요리도 많으니까 보통 그런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다 외부에서 사 먹어요, 보통. 아쉽네요. 외부에서 사 먹으면 돈도 많이 깨지잖아요. 맞아요. 진짜 학생으로서 학식 한 3,000원 이렇거든요. 비싸봤자. 근데 여기는 그 밖에서 먹으면 야채김밥 2,000원 아니면 인도커리 10,000원 이러니까 5, 6,000원대 음식을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맞아요. 해결이 슬퍼요. 시급하네요, 그거는. 네. 그건 정말 채식해서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채식을 했을 때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프라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혜수 씨처럼 다른 학교에서 혹은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꼭 대학교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모임이나 그런 동아리를 채식 모임이나 동아리를 자기도 열어보고 싶다 그런 걸 운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혜수 씨가 이제 경험자로서 이런 건 해라 이런 건 하지 마라 뭐 그런 조언의 말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정말 작년부터 우후죽순식으로 대학가 채식 동아리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그렇더라고요. 6개가 넘어요. 네, 지금 그 네트워크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o be continue예요. 오케이. 어쨌든 되게 조언을 많이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엄청 특별하고 뭔가 선두에 서서 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언을 드리자면 다들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채식을 하는 사람만 뽑아야 되냐?
그게 되게 걱정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가 뭐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친목이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가서 맨날 먹을 거 없고 단체 생활 못 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마음 의지하자일 수도 있고, 좀 더 동물권 목소리를 강하게 내자라는 게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 만드는 사람 맘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본인에게 집중을 하셔서 제일 목표가 뭔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좁게 잡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막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려 하면 그 수는 몇십 명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동물 복지 쪽에도 관심이 많은 분은 분명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좀 안 맞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마음 써서 시간 써서 돈 써서 만들었는데 결국 막 파토나고 아무도 참여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돼서 의지가 있는 소수만 한 3-4명만 시작해도 금방 네, 활동은 더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목표를 좁게 네, 선택과 집중. 사람은 정말 선택과 집중하는 게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동물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채식이란 이 여정의 가장 처음 그 계단이 뭔가를 보면은 동물의 방이란 책이 있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저는 그거를 막 빌려본 것도 아니고 그냥 유럽에서 여행하던 중에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 그냥 책꽂이에 그냥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영어로? 네, 영어로. 네. 애니멀 리버레이션. 근데 제가 방금 언급한 책은 그 동물의 방이란 피터 싱어라는 그 사람의 책이고요. 거의 동물권의 바이블로. 네. 어쨌든 근데 제가 여행을 하는 신분이니까 막 그거를 다 못 읽고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하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뭐 챕터 한 3개 읽고 이제 갔는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네. 그 처음 챕터 3개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어마무시한 맞아요. 임팩트를 받잖아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거의 이거다. 이거 뭐 반박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그냥 캔트. 그래서 그때 거의 이제 그때 채식을 막 시작한 건 아닌데 그냥 이게 내가 이것이 올바른 지향점이다라는 정도는 이제 확립이 된 거죠. 제 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시작은 동물권으로 뭐 동물권 이런 거창하게 뭐 제 스스로를 동물권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시작은 그런 방향으로 했고 근데 그 후에는 사실 동물권에 크게 관심을 쏟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혜주 씨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배워가고 싶은 오네가시마스. 그래서 근데 동물권 하면은 사실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이 그쵸.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간략하게 혜주 씨만의 정의를 들려주신다면? 사실 피터 싱어가 동물 애호가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론만 사실 동물의 방 서론만 보더라도 종차별주의가 무엇인지 그 관념을 바로 아실 수 있어서 제가 더 잘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꿔봤을 때 이제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성차별이면 성차별이라는 거는 차별하는데 그 이유가 성인 거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종차별도 차별을 하는데 그게 종 때문인 거죠. 종이 다르다는 이유. 근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크게 나눠본다면 구조적인 차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편견으로부터 개개인이 가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구조적인 차별로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간은 동물을 먹는다라는 전제를 아무도 의심치 않고 그냥 이전부터 해오던 것들을 아무런 무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계속 다양해 나간다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 개인적인 편견 같은 거는 그 동물마다 이미지가 있잖아요. 돼지는 뭔가 게으르고 더럽고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여성과 바꿔서 얘기해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당연히 인간 동물보다 지능이 낮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흑인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네. 흑인도 그렇고 그렇죠. 평균적으로. 네. 흑인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백인 남성보다 지능이 낮기 때문에 백인 남성이 통치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논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자의적이고 그거가 교육 수준의 이유도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우리는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폭력들이 이제 묵인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게 비인간 동물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히 돼지 더럽고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얘를 먹어야 되니까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네, 그런 이미지를 투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모든 차별의 이유가 종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귀결되는 게 종차별주의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그 종차별주의 반대 입장에서 그거를 반박하는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지능이 낮다도 네, 있고. 그쵸. 근데 사실 지능 그것도 사실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은 뭐 인간 예를 들어 지능이 기준이다 그러면은 인간 중에서도 동물보다 그럼요. 지능이 낮은 인간이 많잖아요. 그럼요. 뭐 발달 장애라든지 네. 뇌 장애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까난애기라든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기준만 가지고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먹어야 하냐? 그것도 아닌 맞아. 것처럼. 왜냐? 그거는 네. 인간이고 얘는 동물이니까. 그렇죠. 결국 이유가 종이 달라서. 그렇죠. 인 거니까. 결국에는 네. 그냥 아까 혜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종, 네. 성 그쵸. 아니면 성적 그쵸. 지향만큼이나 랜덤한 네. 기준이다. 종 또한 정리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오케이. 그게 종차별주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질문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근데 혜수 씨의 의견이 궁금한데 그럼 우리가 인간 동물에 행하는 폭력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 아니 인간 사회 내에서 인간 간의 폭력으로 네. 이어질 수 있는가? 사실 저는 먼저 네. 비인간 동물에 대한 폭력이 인간 동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인간 동물에 대한 폭력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제일 네. 먼저 일단 그 폭력 자체가 잘못됐고 네. 그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건 저는 100%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동물권까지 챙겨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정상성의 범주에 있는 예전에는 백인 남성이었죠. 백인 남성 그 귀족층 이 인간이었고 나머지는 다 동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권리의 확장의 그 운동은 다 인간이 누구인가? 결국 그 인간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거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인간 동물에 대한 폭력은 인간 사회 내에서도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는 소수자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FBI 같은 경우도 실제로 통계를 낼 때 그 동물학대와의 연관성 같은 걸 본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을 해치는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아닌 존재한테 똑같은 폭력을 대한다는 거죠. 특히 여자한테. 어떤 의미가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성적 대상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도구로서 비춰진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네. 네. 그 사람 어떤 특정 남성에게는 남성 문화 내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착취적인 구조나 이런 것이 같은 거죠. 동물이 당하는 거랑. 제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범주가 그 범주 중심에는 백인 남성이 있고 그렇죠. 네. 그 바깥에 있는 인간 혹은 또는 동물에게 비인간 동물에게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넌 진짜 동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뭐랄까 되게 본성에만 따르고 이성적인 게 없고 이런 걸 얘기할 때 비하하는 말로 쓰잖아요. 네네네. 동물적이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그 이분법적인 거 내에서 인간이더라도 너는 그냥 동물 같은 존재야. 우리 사회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 배려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야라고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들. 특히 흑인 같은 경우는 흑인 동물원이 1950년대까지 미국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흑인 동물원이요? 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구경하고 있는 사진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연도는 틀렸을 수도 있지만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쟤는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르니까. 피부색이 다르니까. 근데 그게 흑인도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고 여성도 성적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이제 점점 넓혀가고 있는 와중에 비인간 동물도 그 인간의 범주에 특히 이제 그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인간의 범주에 그 편입되어서 해석되는 이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넓혀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여러 비인간 동물 종에 있어서도 이제 그 반려동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으니까 인간의 범주에 조금씩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들어오고 있는데 네, 결국 넓혀가는 운동이고 그런 거죠. 네. 말이 횡설수설하네요. 되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또 제 언어로 또 말하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이라는 그 경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 왔죠, 역사가. 그래 그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동물의 방에서 아마 읽었던 그 글귀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러시아 작가 중에 톨스토이 형이 하신 형이셨군요. 저보다 나이 많으니까 저보다 한 150살 맞나? 어쨌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뭐였지? 도살장이 있는 한 전쟁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그게 막 바로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 혜수 씨가 말씀하신 거랑 조금 일맥상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냐면 결국 한 가지의 폭력에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은 결국에 그게 다른 종류의 폭력을 또 묵인할 수 있는 하게 만든다. 그쵸. 약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네. 아까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가 인간이라고 그 범주를 계속 확장해 나가서 결국 그 폭력을 행하는 대상이 점점 더 줄어들게, 그쵸. 그게 종차별주의를 철폐 종식시키는 것의 목적. 그렇습니다. 어렵다 이거 진짜. 네, 어려워요. 그래서 그 논란이 항상 있죠. 어디까지가 그 존중해야 되는 동물인가? 이 벌레 논쟁이 나오면 이제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터 싱어는 고통이라는 걸로 그 기준을 삼잖아요. 공리주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생명을 근거로 보시는 분도 있고 되게 넓고 그건 개인적으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철학계에서는 이제 피터 싱어가 그 논리로서는 가장 우수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철학자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생명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어렵죠. 그러면 생물체는 또 움직이는 존재만 생물체인가 말이었을 때 또 막 기준이 점점 방금 저 한 몇 억 마리 죽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 난다고 해서 또 어려워요 정말. 근데 저는 고통 쪽에 더 가까워요. 왜냐면 이제 그 낙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게 나오거든요. 결국 막 태아도 생명인데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고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2주 이내에 태아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동물권 얘기가 나오면은 종차별주의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대목이 그러면은 모든 동물을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얘기하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원하는 거는 인간을 대하듯이 우리가 동물도 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투표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걔들도 투표권을 줘야 되냐? 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 대우한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인간 사회 내에서 합의된 규칙들을 같은 인간에게 똑같이 공유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인간 동물 사회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거는 그걸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종별로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종류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권리가 있듯이 비인간 동물도 필요로 하는 권리야 생태적인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맞춰서 오히려 인간 기준에 맞추는 건 인간 중심적이고 종차별주의적이죠. 정말 비인간 동물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본성에 맞는 게 뭔가를 그거 고민하는 게 더 종차별주의를 철폐하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대우를 한다는 게 똑같은 대우를 그렇죠. 한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다르죠. 그러니까 종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돼지 닭한테 네. 투표권을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마치 그냥 갓난 애기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랑 사실 그쵸.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편입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 말도 되게 권력적인데 그들의 사회 자체를 구축시키는 거를 막지 않고 보장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나 뺏어왔으니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네, 그렇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들 네. 그런 것들을 그냥 고스란히 존중을 해주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고통을 그냥 인간과 그러니까 인간 동물과 다름없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종이면 네. 고통을 느끼지 않게. 네. 왜냐면 최소한의 공유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런 것이군요. 저도 틀렸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혼내주세요. 댓글로 혜수씨 혼내주세요. 그럼 최근에 그 동물권 행진이라는 데를 다녀오셨잖아. 대회가 맞아요. 아니구나. 그 네,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기획을 하신 거예요? 네, 아주 사전 조사 너무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동물해방 물결이라는 단체에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그때 당시 동물권 행진을 함께 기획했어요. 그게 되게 최근이었죠. 네, 10월 14일. 10월 14일이요. 한 달 아직 안 됐죠. 그 행진 동물권 행진 잠깐 소개를 무엇을 위해서 행진을 하신 건가요? 사실 그 10월 15일이 그 유엔에서 그 만든 날인데 종차별주의 철폐의 날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동물권 행진을 하는데 이게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동물권 담론이 말이 많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한 때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맞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동물권 행진이 굉장히 크게 있대요. 그래서 동물권 행진이라 함은 동물권 운동 중에서도 좀 레디컬한 쪽에 속해서 정말 항의하는 시위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 100여 명 분이 오셔서 직접 피켓도 만들고 그 문구들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강제 임신시키지 마라, 강간하지 마라, 이런 문구도 있었고, 고 비건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외국인 참여자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동물 해방 아니면 동물권 증진, 종차별주의 철폐라는 큰 레디컬한지만 당연한 메시지를 위해서 모인 행진입니다. 그래서 네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편집? 네, 동물권 행진 루트는 시작은 보신각 공원에서 했는데요. 사실 메인 코스는 그 종로의 젊음의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젊음의 거리라고 하면 술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깃집이 제일 위에 있고 거기 그냥 주변만 가도 고기 냄새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왜 젊음의 거리가 고깃집 거리가 되었는가 이런 걸 역설적으로 질문하면서 젊음의 거리가 아니라 착취의 거리다. 라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 내부 골목을 아주 속속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몇십 분 거기 돌아다녀서 육식주의 반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구호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의 표정이나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 맞아요.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 표정 제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고깃집이 있는데 아예 그 무슨 고깃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이 고깃집이 들어가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앞을 싹 지나가는데
다른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친구분이랑 식사하러 들어가시다가 저희를 보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어떡하지? 저 이거 뭐 시주의 반대 이러고 있는데 잘 고깃집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뭐지 띠용? 약간 이런 식의 눈빛도 있었고 약간 별나다한 눈빛도 받았었죠. 사실 너무 낯설 거 아니에요. 평소에 생각하던 동물 애호가들의 모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피켓이 막 삼겹살이 아니라 나다 막 이런 식으로 돼지가 직접 말하고 있는 그런 피켓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반응은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 동안 막 행진 참여자분들을 약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반응은 없었나요? 다행히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 특정 상대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 문화 자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거나 좀 사실 어려운 말이었잖아요. 종차별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렵죠. 흔한 게 아니어서 뭐지? 다 이러고 가고 약간 동물학대 반대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갔던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커지면 정말 좀 그 논란도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면 그 기사가 났는데도 그 이름이 종차별주의 철폐고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를 내세우는 구호였는데 그리고 막 삼겹살이 아니라 나다 막 이런 피켓이 있는데 댓글이 쟤네 저러고 삼겹살 먹으러 가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아예 없는 거예요. 다른 동물권 시위보다 훨씬 더 그 종차별주의 철폐와 종평등주의를 얘기하는 시위인데도 그냥 뭐 업진쌀 이러면서 똑같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종차별주의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풀어 설명할 수 있었죠. 그냥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이 말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종차별주의가 뭐지? 라고 생각이 들게 네, 그런 용어도 쓰고 그랬습니다. 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걸 그냥 풀어서 네네. 피켓 같은 데 써놨으면은 네.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 저것 때문에 하는구나라고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구호 막 외치고 그런 거 있었어요? 네네. 구호가 다 약간 뭐 반대 뭐 이런 거였어요. 막 동물학대 뭐 왜냐면 원래 승마가 없었거든요. 그 문구에 저희 딱 지나가는데 옆에 그 꽃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고 승마 반대 막 이러고 네 동물원, 아쿠아리움, 육식주의 이런 거 반대 있었고 우리는 뭐 동물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채식이 미래다 이런 식의 네 문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제가 여러 동물권 시위를 가봤지만 대부분 20, 30대 분이었어요. 이번에 정말요? 모인 분. 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컸죠. 왜냐하면 한국 동물권 이제 단체나 운동이 개에 많이 집중되고 어쩔 수 없이 구조를 위주로 됐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젊은 분들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낼 때 오히려 많이 모이신다는 게 정말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혜수 씨가 이제 동물해방 물결에 속해서 이 행사를 기획을 하셨을 때,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조금 기대하셨어요? 사실 막 엄청 큰 인원이 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애초에 기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일단 1회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컸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설명한 것도 뭐랄까 그만 말을 정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린 친절하고 착한 거에 프레임에 씌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페미니즘 운동할 때도 나쁜 페미니스트 이런 식으로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거니즘을 외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몇 끼마다 답답해요. 죄송한데 제가 못 먹어서 아니면 알러지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빼달라 하고 그런 순하고 온순한 거로 갇혀있고 아니면 성질을 못 이겨서 고립되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몰게 되는데 그런 거 따라서 그냥 이날은 당연한 명제를 좀 같이 외치자라는 끈끈한 연대를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말을 정지하지 않았고 막 타투 스티커에도 막 육식 반대 이런 거 써 있었어요. 그리고 육식 반대라는 말 누가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그런 공간, 안전하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필터링 적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이벤트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를 제가 꼭 다루고 싶어서 조금 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혜수 씨가 이제 혜수 씨의 연애관이 아마 좀 보기 힘든? 맞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또 요즘에는
좀 자주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다자연애, 폴리아모리 영어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히려 막 요즘에는 되게 이상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넷플릭스에 요즘 맞아요. 그 쇼도 있잖아요. 맞아. 뭐 제목이 Me, Her, Me, You and Her. 그거 모릅니다. 그게 넷플릭스에 최근에 친구가 그거 시즌 1을 다 달렸다고 되게 재밌다고. 그렇군요. 저도 한 에피소드 두세 개 봤는데 처음에 되게 재밌어요. 그게 이제 한 커플이 네. 조금 이제 한 40대 초반의 커플인데 부부인데 이제 부부 사이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여성분이 한 명 더 이 관계에 들어오는 네네네.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세 명이서 약간 관계 이어나가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서로 연애를 하나요? 저는 이제 3개밖에 안 가가지고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드라마의 서사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요즘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관념적으로는 많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책도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번역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온 책들도 있고 해서 이해가 넓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내 애인이 폴리아모리라면 이미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약간 다 그렇지 않나요? 다 사실 키와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냥 자랑스럽게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지에 있는. 네, 페이스북에서 그 자유로운 연애 중이 사실 폴리아모리를 쫓아낸 건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연애를 안 하고 있고 난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잘못 쓰고 있지만 네 아직 네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이제 혜수 씨가 네. 근데 이 비독점적 연애 관계라고 말씀을 네네. 저한테 미리 그 문자를 주셨는데 그거랑 다자연애랑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저도 폴리아모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네. 그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관계도 다양한데 네. 그래서 저는 폴리아모리 자체를 정체화하고 있진 않고요. 다만 비독점적인 연애 관계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비독점적인 연애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1대1 연애 관계에서 굉장히 시간 남으면 당연히 보고 그런 연애 있잖아요. 흔한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보고 당연히 남사친 안 만나고 당연히 술 먹을 때는 나 누구랑 술 먹는다 다 알리고 보고하고. 네, 보고죠. 진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상하고 네. 그래서 그거로부터 내가 널 소유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왜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라는 거와 되게 대등한 관계로 소유를 쓰더라고요. 소유라는 개념을. 그거가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복장 규제를 굉장히 한국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박력 있는 남친으로 소비해요. 복장 규제를 하는 남성을.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엄청 돈독한 커플이에요. 그 커플 자체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나 야한 옷 입고 남자친구 반응 보기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났었어요. 진짜요? 네,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막 남자가 절대 안 된다. 야 남자들은 다 짐승이야. 막 나는 나만 널 보고 싶어. 막 이런 다른 남자들도 쳐다보는 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질투심이 있고 나를 정말 아끼고 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묘한 망상에 빠져있는 그걸 소비하는 문화가 너무 대중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좀 반감이 좀 있어서 왜 애인이라고 약속을 안 잡고 만나 하는가? 왜 딴 약속을 잡을 때 미안해야 하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나라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 5년이면 진짜 오래 사귀었다 하잖아요. 근데 한 25살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20년이 훨씬 긴 시간이고 더 다채로운 시간인데 왜 그 오래 사귀었다는 이유 아니면 사귄다는 이유로 다 그 교집합을 거의 일체시키려고 하는지 그냥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거의 독점적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독점적 연애를 한다고 해도 이게 내 선택인 거랑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선택인 게 좀 더 강해가지고 지금 연애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약간 별개로 이제 사귀기 전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저는 계약서를 쓰고 만날 거라고. 근데 이게 실제로 제 주변에서 계약서를 쓰고 연애하는 커플이 있고 사람들이 되게 계약서라 하면 너무 딱딱하고 아니 사랑해서 만나는 건데 어떻게 정없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자기 사귀기 전에 다들 이렇게 막 사인하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항을 하나하나 다 만들고. 근데 저는 이게 그 문서화 되냐 아니냐의 차이지 사귀면 사실 다들 조정하잖아요. 서로 민감한 부분들이나 나는 너가 뭐 남사친 만날 때 미리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던가 나는 뭐 약속 때 안 늦었으면 좋겠어 라던가 이런 식으로 서로의 민감한 부분이나 트라우마적인 걸 조정을 하고 그 연애관을 같이 맞춰 가잖아요. 근데 그걸 사전에 하는 거일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소모적인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되게 좀 자유분방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과하게. 그러면 저는 항상 미안해야 하고 저 사람은 항상 날 배려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둘 다 배려한 거고 둘 다 괴로웠던 건데 한쪽에만 뭔가 미안하고 고마움만 빚이 쌓이는 것 같은 기분을 주고 결국에 그게 다른 사소한 일로 터지면서 야 내가 너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너는 뭐야 이런 식으로 파하게 되는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귄다라는 세 글자 안에 서로 기대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거거든요. 근데 사전에 네. 합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미리 당연히 생기죠. 근데 감정이 전제되지 않은 연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정하고 관계가 일치되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친구 관계를 예시로 들면 연애 관계가 되게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랑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 뭐 싸우거나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잖아요. 근데 연애가 막 우리 이제부터 절교하자 막 이러고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근데 연애 관계는 꼭 뭔가 사귀고 헤어지면 엄청 명확하고 아니면 헤어지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국 헤어지자 그러고 그게 양쪽한테 아니면 차인 사람한테 엄청난 그 데미지를 주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직장을 못 나가게 될 수도 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몇 년을 같이 한 사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이상한 거죠. 왜 둘이 같이 연애를 했고 관계를 같이 만들었는데 감정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파토나는 거면 저는 뭐랄까 결국 애정이 떨어지면 막대해도 되는 사이가 되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서 감정하고 관계가 완전히 똑같은 건 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연애 관계만 그렇더라고요, 보면. 다른 관계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철학자 그 보부아르나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1년 갱신형 들어였나? 연애계약서를 쓰면서 연애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그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고 오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오히려 더 진정하게 존중하기 위해서 계약서든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약서를 쓰진 않았고 그 전에 저에게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정해 나가는 게 연애라고 할 수 있지만 조정이 불가능한 영역들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를 바꾸면서까지 연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서로 써와가지고 조정을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날부터 하겠죠. 물론 그 전에는 뭐 사귀는 거 똑같이 했어요. 근데 뭔가 너와 내가 연인 관계다라고 명명하진 않았죠. 네. 어렵죠. 그래서 독특하고 많이 욕먹습니다. 흥미롭네요. 되게 귀찮고 번거롭죠. 그래서 저는 계약서나 아니면 이런 합의를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적고 뭔가 차가운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사전에 민망할 수 있는 작업이 있는 거거든요. 나를 더 먼저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고 더 솔직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귀찮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약간 연인 관계에 들어서면은 약간 소유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기서 자유롭다고 절대 말할 수 없고. 저도 안 자유로워요. 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좀 옷을 야하게 입고 왔다.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안 돼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를 그때 다행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질투심을 안 느꼈냐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네.
저는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걸 정당화하려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작업이 이제 연애 계약서 네. 어디까지의 그쵸. 내가 개입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건가요? 네네. 근데 그 형식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얼핏 봤을 때 막 10몇 장 쓴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사귀면서 대화한 목록들을 문서화하면 그 정도 다 나와요 사실. 그거를 이제 초반에 하는 걸 뿐이죠. 왜냐하면 난 널 진짜 아끼고 더 좋은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네, 저는 그 애정에서 더 합의를 하고 싶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가를 하는 거죠. 애정이 있고 그러면 결국 안 맞으면 어떡하냐면 저는 그렇게 깊은 관계 맺는 게 전혀 건강하지 않다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의 빛이 서로 쌓이니까 결국 한 번도 안 싸운 관계더라도 그게 한 번 딱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 바로 헤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서로 쌓인 게 많으니까. 네. 저는 좀 그 궁금한 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매년 갱신을 하는 거는 네. 이해가 가요. 네.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나 네, 자신에 그쵸, 대한 그쵸. 이해도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누구를 이제 사귀어서 감정이 생겨서 이제 사귀기 시작해서 이제 이 계약서를 쓰는데 초반에는 사실 네.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약간 진화할지 한 이제 관계로서 잘 모르는데 그쵸. 무엇을 이렇게 명시해야 될지 그거 어떻게 알죠? 저는 그냥 그 사귀기 전에 서로 애정이 있는 걸 알 때 그냥 가치관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전 진짜 대놓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면 너 어떻게 느낄 거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러니까 저에게 이미 중요한 게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제가 주도적으로 물어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뭐 상상 가는 상황들 있잖아요. 뭐 연락이 몇 시간 동안 안 된다라던가 이게 어느 정도가 나한테 타격을 주는지 이런 걸 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중점으로 정리를 한번 쭉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마지노선 같은 걸. 네, 저는 이거 되게 지금 애인도 여전히 놀라워하는 부분인데 저는 애인이 다른 이성인 친구와 둘이 여행을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행을 뭐 몇 박 며칠 갔다 와도 아예 마음에 안 쓰인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정도예요. 신경이 쓰이겠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났다 쳐봐요. 애인한테 미안하지만 얘기하는 게. 네. 치면 그건 내 잘못, 그걸 뭔가 허락해준 내 잘못이 아니라 바람핀 상대방 잘못인 거잖아요. 내가 막 그런 계기를 제공해준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한 거죠, 둘이. 그래서 네 서로의 자유를 침범할 권리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더 주도적으로 했던 이유가 흔히 이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연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직도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저에게 중요한 건 뭔가를 되게 생각하는 시간이 제가 연애를 1년 쉬고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안 하는 기간 동안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전의 연애들은 굉장히 독점적인 관계였고 그 독점적인 게 제가 그 사람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독점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고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못했었는데 혼자 있으면서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자 연애로 잠시 돌아가서 저희가 곧 마무리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쉽네요. 안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혜수 씨 5시 가야 돼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엄청 급한가?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연애 얘기 잠깐 돌아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 폴리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생각하는 게 아니 호감을 당연히 호감을 여러 상대한테 느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막 그게 막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막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는데 감정이 솔직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바람을 피는 근거로서 나는 원래 여러 사람을 좋아해 이런 건 잘못된 건데 사전에 내가 폴리아모리인 걸 알리고 그게 서로 다 합의된 관계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문제할 거 없죠. 네. 남들이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 안 맞으니까
서로 그러겠다는데 무슨 문제인가? 그러니까 서로 숨기는 게 더 훨씬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애인하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다 인정했어요. 다른 상대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근데 매력을 느낀 것 자체를 뭐 서로에게 다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그 사람과 진지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그게 발전되기 전에 서로에게 얘기를 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부터 폴리를 할지 아니면 헤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갈 건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아, 그것까지 얘기가 됐어요? 네네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네. 재밌다. 근데 폴리를 만약에 하면은 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연애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어떻게 분배한다든지 그쵸. 돈을 어떻게 분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글쎄 뭐 여러 가지가 맞아요. 조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폴리 성향이 있는 편인데 네. 제가 바빠서 못 만나요. 한 명한테도 잘 소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 명 만났냐여서 지금 1대1 독점적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말 되게 유의해야 할 점이 나 이거 폴리이기 때문에 그걸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고 물론 폴리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지금 그걸 서로 그게 정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합의가 돼야 된다. 진정이 합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뭐랄까 빛이 서로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건 괜찮다고 나는 이렇게 못 사귄다 못 사귄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항상 격정인 거죠. 예를 들어 한쪽이 더 많이 좋아하는 경우면 이용당하기 쉽잖아요. 그런 점들을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 종류가 뭐 각자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뭐 여자랑 셋이 사귀는 거냐. 그래서 서로 사귈 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는 다양한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로 성욕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파트너가 있다거나 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애인이 폴리여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가지고 상대방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내 애인이 바쁜 것과 바빠서 날 못 만나는 것과 그냥 딴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나쁜 건과는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애인이 다른 애인을 만나느라 내가 아닌 다른 파트너를 만나느라 나를 못 만나요. 많이 못 만나고 나한테 소홀해요. 그거는 나한테 소홀한 게 잘못인 거고 나랑 안 맞는 거지. 그 딴 사람과 연애를 해서 그게 잘못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진짜 폴리아모리의 어렵죠. 가장 어려운 거는 시간을 어떻게 맞아요. 매니징하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진짜 같아요. 능력 아닌가요? 정말 전 못해요. 진짜 인스타 절대 하면 안 되고 유튜브 개미지옥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데이트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난 충분하다 하는 사람 있을 수도 그럴 있고 수 있겠네요. 그걸 공평히 나눠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랑 원하는 걸 조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폴리 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책이 아까 있다고 그러셨죠? 네네네. 제목 까먹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아내가 폴리인데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난 널 감당할 수 있다 이러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로 구속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얘기죠.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로. 진짜 진행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혜수 씨 파티 하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혜수 씨가 비혼주의자라고 그쵸.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왜? 저는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전혀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폭력성이 너무 크다 생각하는 거예요. 폭력성? 왜냐하면 그게 사실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결혼 제도가 뭐 생긴 지 얼마나 됐겠어요. 아닌데 그리고 1대1 결혼 제도가 생긴 것도 사실 역사적으로는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제가 인구를 통제하거나 출산과 이제 인구 재생산을 관리하기 쉬워서 만들어진 제도인 건데 그걸 굉장히 서로 간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그걸 막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평생 동안 그러니까 평생이라 한다면 보통 한 30대쯤 결혼하니까 요즘은 한 50년 이상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다들 막 3년 지나면 신혼 3년 지나면 그냥 정으로 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갈래의 사랑이 있지만 그 연애 감정이라는 거는 떨어지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걸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개개인이 전혀 표출할 수 없고 그걸 하는 순간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가 파괴되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그 가정이 있으신데 바람 피신 분들을 옹호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게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굉장히 제가 개념여일 때 얘기인데 제가 신입생 때 꿈이 뭐였냐면 제가 빠른이어서 신입생 때 19살이었거든요. 네. 21살 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 결혼해서 애 셋을 낳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막 남성으로부터 엄청난 뭐 폭력이나 착취를 당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애 낳고 살고 싶은 마음 욕구가 정말 내 것인가?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태생적으로 몸이 좀 약한 편이라 애를 낳으면 정말 제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뭔가 태어나고 나서에 막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는 엄마의 모습만 생각하고 굉장히 모성애적인 거가 이제 중요시되는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굉장히 비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생 되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여성에 있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엄청난 리스크인지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과 저희 어머니 보통 그렇죠. 딸들이 엄마 보면서 페미니즘적 시각을 많이 키우죠. 엄마가 나를 위해 포기한 것들 생각하면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대신 동거를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연애 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과만 하는가?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과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약속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30대에 누굴 만나서 계속 그 사람과 연애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거면 결혼하지 그랬으면 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사람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별로 넣고 싶지 않기도 하고 특히 여성인 저는 더 피해기도 하고 뭔가 한국은 또 결혼이 둘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커서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 결혼식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나를 평생 안 볼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내 결혼을 축하해주고 나의 외모나 뭔가 성품이나 뭐 미소나 이런 걸 평가하고 또 그냥 뷔페 먹으러 온 거잖아요. 또 그것도 채식 뷔페도 언제 준비해요? 비싼 걸. 이런 것들.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시어머니가 계시면 저는 잘할 자신이 좀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대가족에서 자라기도 했고 어른들 대하는 걸 좋아해요. 잘하는 거보다는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 생기는 거 좋아하고 되게 평범한 거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진짜 그냥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내가 진정하게 원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양가적인 마음이 들죠. 그래서 저는 타협하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비인간 동물이나 인간 애기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요. 그냥 정말 저는 사실 동물 애호가가 막 아니어도 동물권 외칠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슈퍼 동물 애호가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아기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 아기를 육아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그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봄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여성으로서 돌봄 노동이 당연시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영향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실제로 저는 서비스직 알바라던가 서비스직을 할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껴요. 힘들면서도. 진짜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 지금도 키스카페에서 일합니다. 애들 다루는 걸 좋아해서 제가 교육학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건 육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되게 딜레마인 게 한국이 혼자 입양을 못해요. 결혼을 해야 입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이를 위한 안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에 대해 할 말도 많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결혼을 이렇게 비혼주의를 얘기해놓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비혼주의입니다. 연애를 매우 좋아하는 유성애자지만 그렇군요. 비혼주의예요. 별로 둘만 좋게 사랑하고 싶은 거죠. 이걸 이기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좀 이기적이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혼이든 뭐든. 그렇게 동반자로서 중요할 거면 둘이 알아서 하는 게 맞죠. 당사자에. 저도 일단 결혼에 대해서 막 되게 깊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제가 아직. 근데 일단 제가 지금 현재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1년의 법적 절차를 밟고 막 여러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이라는 계약에서 발을 빼는 거를 가능한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장치들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굳이 그 형식적인 거를 해야 하나? 막 왜냐면은 결혼을 설령 해서 어떻게 관계가 이제 끝이 나야 돼. 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다 또 원상복귀 해야 되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그쵸. 소모되고 그것도 되게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좋으면은 같이 살면 되지 않나? 약간 저는 맞아요. 이렇게 네. 단순하게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혼주의라기보다는 먼저 비출산주의였거든요. 음. 제 건강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비출산주의를 하니까 결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산을 안 할 건데 왜 내가 가정을 꾸리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을 꾸리지 않을 건데 왜 결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통 아이 때문에 막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보고 막 애만 보고 애 때문에 같이 산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애가 없는데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 네. 결혼에 대한 압박 없으세요? 압박이요? 네. 전혀 없어요. 아, 좋다. 네. 좋네요. 주변 이제 남성분들 보시면 사실 결혼이 서로에게 스트레스이지만 결혼으로 인해서 사실 얻는 거는 전 남성 쪽이 좀 더 많다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페미니즘적으로 바라볼 순 없지만 결혼이라는 문제는 저는 특히 남녀 권력 관계가 많이 작용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굳이 뿌리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뿌리치는 게 너무나 더 큰 스트레스니까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프랑스의 그 동거제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좋죠. 한국에 빨리 도입이 맞아요. 되면은 거기는 거의 그냥 결혼한 커플이랑 동등한 네, 법적 지금, 대우를 네, 그러니까요. 몇 가지 빼고는 받고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뭐 저도 막 이런 생각 말하다가도 갑자기 귀찮아져요. 그냥 이렇게 깊게 생각해야 되나? 막 싶으면서도 네, 그쵸? 진짜. 뭔지 아시죠? 지치고 이게 뭐 채식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네. 많진 않지만 있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동거할 거면 결혼하지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결혼할 다르죠. 거면 동거하지. 반대죠 저희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결혼할 바엔 둘만 좋게 동거하지. 이거죠. 맞아요. 이혼녀가 됐을 게 너무 두려워요. 될 게. 그게 또 한국에서 엄청난 엄청나죠. 불이익을 한번 갔다 왔다 이러잖아요. 어디 갔다 와요? 난 여기 계속 있었는데. 근데 저도 약간 그러니까 부모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건 커요. 이걸 부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제도적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육아를 결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계약 결혼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저는 재산적인 게 너무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예 공동재산 같이 돼버리잖아요. 이혼할 때면 그러면 서로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게 맞는 사람과 또 나와 같이 비슷한 가치관에 육아만 할 수 있는 같이 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의심드는 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정상가족이라는 게 센데 애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쵸, 그런 걱정이 있죠. 네, 이게 애가 짊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그거는 있으니까. 원죄예요. 네, 그 진짜 원죄죠.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이런 후회를 평생 뭔가 애가 막 울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미안할 것 같죠. 그렇네요, 진짜. 왜 아빠는 다른 여자랑 막 연애 막 이러면 내 주변에 바람난 걸로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콩가루 지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거를 아이한테 함께 짊어지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약간 어렵죠. 삼촌폰데 네. 혜수 씨는 네. 그 아이를 만약에 아직 지금 비출산 네네네네. 그 주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생각이 바뀌셔서 아이를 출산을 하셔서 뭐 아이를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아이를 가진 게 결국 저는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애 원하는 게 결국에는 내 욕망을 위한 것인가? 맞아요. 그거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맞아요. 삶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맞아요, 생명체 최대한 많은 생명체가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내가 되게 이타적인 내가 지금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타적 이기주의인지 이타주의인지. 저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인간도 동물이니까 번식의 욕구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출산하고 직접 아이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회에 이렇게 살기 힘든 사회에 고통받을 물론 행복도 있겠지만 고통받을 존재를 내가 하나 더 내가 뭐라고 낳는 게 과연 이 아이한테 이로운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확신을 못 찾겠어서 입양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뭔가 애를 하나 더 늘리기보다는 나는 똑같이 사랑할 자신이 조금 있으니 이미 있는 아이를 좀 더 덜 불합리한 제도를 아니, 사회를 속에서 키우고 싶다 생각 그걸 만들어가면서 지금 근데 진짜 애 낳으면은 진짜 약간 진짜 미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후 변화가 곧 있으면은 진짜 아니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큰일 나요.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습기 살균제 그거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심각한 건 아니고 천식이에요. 인정받진 않았는데 내면 인정받는 정도인데 곧 낼 거지만 서류를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체육 시간에 아무것도 못했었고 그랬었거든요. 언니도 그렇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애들 방에만 더 깨끗한 거 해주려고 가습기 살균제 저희한테만 쓴 거예요. 엄마 아빠 지금도 너무 미안해 하시는데 그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지 못하는 정말 환경적인 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이 애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낳아요? 진짜 있는 사람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입양도 저는 진짜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글쎄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생물학적인 부모가 자기 친자식을 대하는 것만큼의 사랑을 과연 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돼요. 진짜 근데 저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 마음을 억누릅니다. 아무리 그거도 너무나 아동학대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 입양하고 키우면 정말 애정 쏟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면 더 당연히 크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물론 제가 뭐 친자식이 있고 그때 이제 입양하는 거는 더 큰 고민을 했겠죠. 저 스스로도 저를 잘 못 믿을 테니까 내가 과연 차별하지 않을 자신이 아니면 뭔가 역으로 내가 그냥 친자신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정말 입양만 할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출산하는 게 무서운 게 산후우울증이 무서워요. 내가 애를 탓하게 될까 봐. 분명히 저는 만약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안전하게 출산하려면 30대 이하에 해야 돼요. 30대 이상에 하면 제 몸도 안 좋아지고 아이도 건강적으로 안 좋을 확률이 높아서 30대 이하에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그만두겠죠? 아니면 뭐 휴가를 내던가 불가능하겠지만 잘리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얘가 받는 차별과 억압들을 아이 탓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실제로 호르몬적으로 우울증도 같이 동반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더 무서워요. 제가 좀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준비됐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아이를 입양하는 게 더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그런 고민을 부모님이 또 있으시겠네요. 네. 근데 전 또 채식주의자니까 애 육아하는 방법을 더 고민하겠죠. 정말. 진짜. 그래서 이거 제가 입양하고 싶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하나 몸 건강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사실 어떤 존재를 양육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정말 애가 있으면은 약간 그게 이건 완벽하게 이기적인 관점이에요. 가장 기대되는 거는 이게 성인은 물론 성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성인은 약간 세상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식탁이고 이건 벽이고 이건 방이고 해주시는 사람이고 머리가 길고 그런 수많은 편견과 이런 이미 고착된 개념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데 더 이상 이게 막 활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린 아이는 막 꽃을 막 3시간 동안 쳐다볼 수도 있고 맞아. 그렇잖아요. 꽃이 뭐야? 꽃도 없지 사실. 그냥 그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는 빨리 그 아이에게서 그것을 착취하니까
큰일 난 사람입니다 지금. 잘 네. 보이고. 근데 그게 만약 제가 부모가 네. 된다면 나중에 그게 거의 가장 기대되는 거고. 음. 근데 그것 때문에 애를 낳겠다는 소리 아니고요. 네. 그냥 낼 수 있죠. 아, 저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지. 다른 존재의 사람을 만날 때도 하는 기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교수님을 만난다 하면 뭔가 이분의 식견을 내가 배우고 싶다던가 아니 뭔가 여러 다른 대상한테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 저는 아이에게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해요. 다만 그 기대가 좌절되거나 생각보다 내가 기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이에게 뭔가 다르게 대하거나 이러면 그건 그렇죠. 잘못이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마지노선을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슬슬? 슬슬?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정말 짧게 네. 아쉽다. 이게 마지막 팟캐 마지막 코너 네. 이제 제가 단문장답이라고 짧게 질문하고 세조 씨가 그냥 아무렇게나 길게 하셔도 네. 될 것이 그런 코너가 있는데 자 갑니다.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네. 최채식 식당. 쿠겐북 플랜트 고용분. 야미요밀. 야미요밀 가격 오른 거 아시죠? 근데 이거 세트로 바꿔서 올린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감자튀김 있어, 감자튀김. 잠시만요. 지금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핸드폰이에요? 네. 깜짝이야. 미세먼지가. 경보가 올린 줄 알았어. 경보 맞는데. 미세먼지. 오케이 다음 질문. 네. 혜수 씨가 대학 입학 시기로 돌아간다면 네.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달리하고 싶으시나요? 대학 입학하고 첫 연애를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네. 혜수 씨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영화 혹은 읽은 책. 이거 어려운데? 잠깐만요. 뭐 봤지 요즘? B급 며느리라는 영화. B급 며느리요? 네, A급, B급 할 때 B급 며느리라는 걸 봤는데 그 며느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항적인 며느리와 그 고부 갈등을 담은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재밌더라고요. 인디 영화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냥 약간 공모전 수상 같은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잘 질문.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살면서 불안할 때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가 네, 될 때 그쵸. 혜수 씨만의 그거 돌파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전 제가 귀여운 탓을 합니다. 귀여운 탓이요? 네, 예를 들어 뭔가 일이 안 풀려요. 그러면 내가 귀여우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되게 신선한. 저 이거 어디서 보고 따라하는 건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해가 안 가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 저거 자존감이 막 엄청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든 아니면 좋은 일,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역시 내가 귀여운 탓이군이라고. 네. 아니면 뭐 성적이 낮거나 이러면 성적 좀 낮으면 어때? 내가 귀여운데. 약간 이런 식의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게 자존감 돼요? 올려치기. 이게 말로 하는 거랑 달라요. 실제로 하면 어. 그렇게 좀 멘탈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일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도. 신선하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를 안 좋아해요. 그러면 내 귀여움을 모르다니 참 안타깝고 약간 이런 괜찮네. 네, 괜찮다. 고정불변의 법칙.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채식 입문자를 위한 혜수 씨의 꿀팁. 채식인 사람을 만나라. 베지크라는 제가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확실히 주변에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도 단단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저희가 본인이 행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덜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혜수 씨가 이제 끝났고요. 혜수 씨가 이제 내년에 싱가포르 가시죠? 네. 그거 관련해서 혹시 저한테 제가 싱가포르에서 맞아요. 초중고를 다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네. 거기서 근데 채식 안 하셨죠? 네. 아쉽다. 채식 식당 추천받고 진짜로. 싶은데 진짜 너무 아쉽네요. 거기가 저는 궁금한 게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주의가 다르잖아요. 그 민주주의 그게 좀 다르잖아요. 국가 체제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신기하게 근데 큐어 프렌들리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감이 저는 되게 편견이었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더 민주주의 국가고 뭔가 더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더 보장되고 인권이 더 활성화되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싱가포르이 훨씬 여성 인권이나 키워 인권이 높고 동물권도 높은 게 신기해가지고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막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다가 지하철 역사 내에 가면 막 빨간색 막 포스트 붙어 있고 그렇다고. 빨간색 포스트는 뭐예요? 그 당. 사실 제가 막 딱히 해드리고 싶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게 아 그래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요? 아 학교 집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요. 날씨 부르셨으면 네, 날씨. 덥다고 말씀해 주실 수 그래요? 있는데 아, 근데 한국 이번에 폭염과 싱가포르 날씨 비교한다면 한국 폭염과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진짜요? 거기는 네. 아닌가 왜곡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긴 비가 많이 와요. 아 네. 습하겠네요. 습하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있을 때 거기를 약간 아지트 삼아서 베이스 캠프 삼아서 동남아 여행을 많이 떠나시면은 그거는 제가 약간 안 하고 온 게 후회돼요. 아, 그래요? 몇 번 가긴 타일랜드 뭐 말레이시아 몇 번 가긴 했는데 더 많이 갔어야 되는데. 호주를 가려고요. 싱가포르세요? 네. 오 가깝 싸다는데요? 아 진짜요? 네, 항복 40만 원이래요. 뭔가? 어쨌든 잘 모르겠네요. 네, 여행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네. 2달 후의 일이지만. 아무튼 오늘 밖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아, 저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엔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제가 드랍 더 하면 혜수 씨가 비트. 아 그래요? 네. 귀엽다. 네. 귀엽게 안 해도 돼요. 그래요? 네, 막 티라노처럼 네, 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제한은 없습니다. 네, 혜수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 더 삐.